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1권 마탄의 사수 유신헌법 국민투표 1975년 1월 1일자 동아일보는 김대중 씨와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인터뷰 기사를 같은 크기로 나란히 실었다. 김대중 씨는 강성재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유신체제를 고집하는 현 정부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은 국민적 민주혁명을 성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과제가 주어진 시대라고 본다. 자끔 우리 국민은 신문을 거꾸로 볼 줄 아는 슬기마저 터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는 김영삼 총재의 신민당이 헌정 회복이란 목표를 정한 것은 옳은 일이다 라고 평가한 뒤 정권 교체라는 정당의 본래적 의미에 투쟁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영삼 총재는 최시중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올해는 기필코 유신헌법의 개헌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씨가 신중한 표현을 쓴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는 직설적으로 박 정권을 비판했다. 박 정권이 비극적으로나 폭력적으로 쓰러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은 모든 국민의 비극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스스로 개헌을 하고 하야를 하도록 촉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 신민당은 모든 민주 세력들의 선두에 설 것이다. 박 대통령은 자신을 위해서도 개헌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김 총재는 김대중 씨와의 관계를 동지적 라이벌이라고 표현하면서 언제나 대승적 차원의 이해가 우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정부 측에서 내 주변 인사들이 자금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받는 등 나를 질식시켜 항복을 받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무렵 박 정권은 정보부를 동원하여 정권의 가장 비판적이던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탄압을 진행하고 있었다. 1974년 12월 중순부터 광고주들에게 압력을 넣어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지 못하게 하더니 12월 26일자에는 8면 중 3개면의 광고란이 백지로 발행됐다. 분노한 시민들이 작은 돈으로 광고를 내주는 운동이 시작됐다. 신민당은 1975년 1월 14일 이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를 듣고는 각 지구당에 성금 및 광고 보내기 운동을 벌이도록 지시했다. 30년 전에 이런 기사를 읽어보니 유신시대가 언론의 암흑기였다는 표현이 얼마나 과장인지 알 수 있었고 당시 야당과 언론이 박 정권과 맞서 용감하게 싸웠음을 새삼 실감했다.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이 요사이 좌파 정권이 낸 위헌적인 언론규제법을 통과시켜주고 정권과 상생한다면서 대북 정책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었다. 김대중 씨의 당시 말대로 정당의 본래 모습은 정권을 차지하는 것인데 한나라당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어도 그런 야성을 잃고서 웰빙당으로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지내고 있다. 1975년 1월 1일에서 5일까지 박 대통령은 연초 휴가를 부산 해운대와 제주도에서 보냈다. 1월 4일 남제주군 신례 1, 2마을을 시찰한 박 대통령은 마을 사람들이 자력으로 포장한 아스팔트 길의 공사비를 계산해보더니 어떻게 정부 공사비보다 적게 먹혔는가 라고 물었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된 것은 새마을운동의 정신력 때문이다 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해운대 극동호텔과 제주도 칼호텔에서 휴식하면서 1월 14일로 예정된 연두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1월 10일 박 대통령은 고향인 구미대교의 준공식에 참석했다가 공단 건설 현장을 둘러보았다. 김재규 건설부 장관과 지만군이 동행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감기에 걸려 그 뒤 며칠간 고생했다. 연두 기자회견 하루 전인 13일에는 업무를 보지 않고 수도통합병원 분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1월 14일 중앙청에서 열린 대통령 기자회견은 2시간 40분 걸렸다. 박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을 가장 중시하여 국민들에게 국정의 지표와 방향을 아주 자세하게 쉽게 설명하는 기회로 삼았다. 이날 박 대통령은 야당과 제야 세력이 요구하는 유신헌법 개헌 문제에 대한 소신피력에 48분을 썼다. 박 대통령은 전해의 경제 성장률이 8.3%로서 석유 파동을 겪고 있는 세계 각국 중 월등한 성적이라고 자랑하면서도 도매 물가 상승률이 44.6%였다고 보고했다. 그 가운데 37.2%가 해외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했다. 경상수시 적자도 18억 달러로 늘어났다. 박 대통령은 그럼에도 유신체제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중화합공업 건설은 계속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그는 올해 수출은 중화학공업 제품이 45%,
경공업 제품이 55%에 달해 선진국형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면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중화학공업 건설은 올해에도 계속 강력히 밀고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철강 부문에서는 포항제철을 연산 260만 톤 규모로 확장하기 위한 공사를 추진하고, 비철금속 부문에서는 온산에 연산 8만 톤 규모의 아연 재련소를 착공하며, 조선 부문에서는 울산 현대조선소가 연산 200만 톤 규모의 조선소를 완공하고 옥포 및 죽도 조선소가 착공된다. 기계공업 부문에서는 창원공업기지에 6개 부문, 27개 대단위 공장을 유치하기로 했고, 구미전자공업단지에 현재 22개 공장이 가동하고 있는데 올해 중에 21개 공장을 추가로 가동시킬 예정이며, 전자제품의 수출 목표액이 7억 8천만 달러로 책정됐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여천지구에서 33만 톤짜리 메탄올 공장이 완공되며 33만 톤 규모의 납사 분해센터를 금년에 착공하고 36만 톤 규모의 영남 화학비료 공장을 완공하며 암모니아 기준 600만 톤 규모의 제칠 비료 공장을 추진한다. 완공과 착공, 그리고 추진이란 말이 반복되는 중화학공업 건설 상황을 이야기할 때 박 대통령의 금속성 목소리엔 윤기가 돌았다. 1년 전 석유값이 넉 달 사이에 4배로 뛰는 비상사태를 맞았을 때 중화학공업 강행을 결단한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두 기자회견에서 약 50분을 유신체제 옹호했었다. 요즘 정부에 대해서 늘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 중에 언필칭, 민주주의가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이런 소리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민주주의니 자유니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하나의 특권물이고 마치 자기들의 독점물 같이 떠들고 있고, 현 정부의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뭔지 자유가 뭔지 전혀 모르는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앉아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이 선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요즘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언론의 자유가 없는 현 정부는 독재 정권이다. 심지어 최근에 와서는 별의 별소리를 다 합니다. 정권 내놓고 물러가라. 대통령도 그만두고 물러가라. 이런 소리도 함부로 막 나오고, 몇몇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이것이 보도가 돼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막 떠들고 신문에 쓰면서도 우리나라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정부를 이렇게 비난하고 비방을 하고 이런 소리를 신문에 막 쓰고 할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만약 미 합중국이 남북으로라든지 동서로라든지 국토가 분단되어 가지고 그 한쪽에 공산 정권이 서서 미국보다도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미국을 뒤집어 엎어 적화 통일을 하려고 자주 도전을 해오고, 간첩을 보내고 테러 분자를 보내고 심지어 땅굴을 파고 두더지 모양으로 기어들어오고, 또 그 옆에 있는 캐나다가 공산주의 국가고 또 남쪽에 있는 멕시코가 공산주의 국가고, 그 가운데 둘러싸인 미국이 주위로부터 그런 압력과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랬을 때 미국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고, 미국 국민들이 과연 오늘날과 같은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겠느냐? 못할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일부 인사들 중에는 자기는 두 동강이 난 분단된 남한 땅에 살고 있으면서 머리와 생각은 미국이나 서구라파에 가 있어가지고 그곳에 대한 환상만 자꾸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소위 환상적 민주주의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1975년 1월) 박정희 대통령은 김영삼의 신민당을 중심으로 하여 언론계, 종교계, 학생들이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벌이고 있는 유신헌법 개정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 해 전 4월의 학생 시위에 대해서 긴급조치로 대응한 이후 8.15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 직후에 한두 달 정도 조용했을 뿐 반유신 운동은 하나의 흐름을 확실히 형성하고 있었다. 투쟁 노선으로 선명해진 야당과 언론자유 수호운동을 벌이던 신문이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긴급조치를 남발하는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판단을 한 사람이 김종필 총리였다. 당시 김 총리는 라이벌이던 이우락 정보부장이 물러난 이후 신직수 후임 부장과 잘 지내면서 오랜만에 실세 총리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 때였다. 김 총리는 마음에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유신 체제를 옹호하는 연설이나 발언을 많이 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비판도 많이 받았다. 김 총리는 대통령을 찾아갔다. 드골 대통령이 했듯이
유신 헌법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하여 정면 돌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민투표에 지면 물러나겠다고 하시죠. 임자가 너무 약해서 흔들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모두 덤비는 거야.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 어디 써먹겠어. 이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제가 무슨 다른 뜻이 있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알아. 그럼 연구해보자고. 그리고 이제는 저를 좀 놓아주십시오. 건강이 도저히 말을 듣지 않습니다. 김종필 총리는 그때 지병인 허리디스크가 도저히 있었다. 말은 들었어. 하지만 별것 아니라고 그러더군. 싫어서 그런 게지. 아닙니다. 외부에 알려질까봐 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절단이 난 것 같습니다. 알았어. 나가봐. 그 며칠 후 박 대통령은 김 총리를 불렀다. 임자, 생각해봤어. 무엇을 말입니까? 국민투표하자고 말하지 않았어. 아, 네. 그건 말씀입니까? 하지. 해봐서 지지가 나오지 않으면 내가 물러나지. 나가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1975년 1월 15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시국대책회의가 청와대 서도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는 박 대통령과 총리, 신직수 정보부장 이외에 박경원 내무장관, 김정년 비서실장, 김기춘 정보부 5국장, 김영광 정보부 판단기획국장, 정상천 정무 2수석, 류혁인 정무 1수석, 김성진 공보수석 비서관이었다. 이 회의에서는 국민투표 실시에 따른 상황 점검을 했다. 정보부는 국민투표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1월 22일 오전 임시국무회의가 청와대 대접견실에서 열려 국민투표 실시 안건을 의결했다. 오전 10시 박 대통령은 청와대 새마을 상황실에서 특별 담화를 발표했다. 따라서 나는 이번 국민투표를 비단 현행 헌법에 대한 찬반 투표일 뿐 아니라 나, 대통령에 대한 신임 투표로 간주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나 개인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위해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만일 우리 국민 여러분이 유신체제의 역사적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고 현행 헌법의 철폐를 원한다면 나는 그것을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하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투표에 관계하는 비서관들을 불러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오늘 공고한 국민투표에서 이길 것이라는 자신은 있는데 결과는 끝나봐야 알지. 나는 결심했네. 근소한 차이로 이기게 되면 하야 할 작정이야. 우리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국민의 절대적 지지가 없으면 맥 빠져 일을 하지 못해요. 일부 사람들은 부결되기를 바라겠지만 나는 그런 것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총 유권자의 60% 이상 찬성표가 안 나오면 내 스스로 청와대를 떠날 작정이니 반체제 사람들 만나면 너무 초조해하지 말라고 얘기해줘요. 신민당과 민주회복국민회의는 즉각적으로 국민투표 전면 거부 결의를 했다. 국민투표를 4일 앞둔 2월 8일 윤보선 전 대통령과 김영삼 총재, 김대중 씨는 국민행동강령을 발표, 투표 거부를 종용했다. 신문들은 언론 자유 수호 운동을 벌이고 있을 때여서 야당과 제야의 투표 거부 운동을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박 정권 하의 모든 행정기관은 국민투표에 동원됐다. 1975년 2월 12일 유신 헌법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박 대통령은 비서진들을 불러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지금 심정은 지극히 담담하지만 국민투표가 어찌 돼가는지 궁금하구만.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 관계 비서관이 보고했다. 지난번 선거 때보다 투표율이 높습니다. 잘 됐구만. 외국에서는 투표율이 낮으면 야당에게 유리하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은 현명해서 가부간의 의사표시를 다 하는 민족이야. 2월 12일에 국민투표율은 79.8%, 유신 헌법 지지율은 73%였다. 관권이 동원된 것은 사실이지만 금품 공세는 없었다. 야당이 투표 거부 운동을 벌이고 신문이 비판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박 대통령과 유신 헌법 지지율은 높았다. 박 정권은 형식상 유신 헌법의 정통성을 확보한 셈이었다. 이때부터 박 대통령은 공세로 전환한다. 월남 사태의 악화가 박 대통령을 돕게 된다. 1년간 계속된 유신 체제에 대한 도전은 이제 썰물기로 바뀐다. 1975년 3월 20일 본관 식당에서 박 대통령은 비서진을 불러 점심 식사를 같이 했다. 이날 중부전선 철원 북방에서
북한이 판 제2 땅굴을 또 발견했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다. 철원에서 또 땅굴이 발견됐다면서 아무리 공산주의라 해도 하는 식이 원시적이고 서툴러 같은 한민족으로서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생각이 들어. 남침을 하려거든 당당하게 할 것이지 그런 짓은 왜 해. 수천 년 전부터 해온 땅굴 작전에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외국인들이 이것을 보고 원시적인 싸움밖에 모르는 전응하라 할 것 같아. 나는 그들이 변칙적인 공격을 해온다 해도 정규전으로 대응할 것이야. 정 그렇게 기습을 하고 싶으면 내게 와서 작전을 물어보면 한 수 가르쳐 줄 텐데. 허허허. 1975년 2월 12일 국민투표에서 유신 헌법 유지에 대한 찬성이 70%를 넘자 박정희 대통령은 그 여세를 몰아 전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입체적으로 취해간다. 이때 월남의 패망 과정이 겹친다. 월남이 미군 철수 이후에 내부 분열로 망해가는 과정이 언론을 통해서 매일 중계방송하듯이 소개되면서 야당, 재야, 학생, 종교계에서 추진하던 유신헌법 개정운동은 동력을 잃고 만다. 2월 15일 박 대통령은 긴급조치 1호 및 4호 위반으로 구속됐던 반정부 인사들을 석방했다. 4월에 들어가면 거의 모든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유신 조치를 합리화하는 사례로 월남 사태를 들었다. 4월 10일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유시에서 박 대통령은 지금 월남에서는 남부 여대한 피란민의 행렬이 문자 그대로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다. 6.25 동란을 체험한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 참상이 결코 대안의 화제거나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1971년 선거를 보고 다음 선거 때는 극심한 분열과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때 무력 남침을 하려고 준비했을 것이다 라면서 유신체제를 갖추지 않았더라면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4월 12일 예비군의 날 7주년 담화문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일대 국난에 처해 있다고 규정했다. 4월 18일 김일성은 14년 만에 처음으로 중공을 공식 방문했다. 8일간에 걸친 방문이 시작되는 날 중공이 지원한 크메르루즈 공산 세력은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을 점령했다. 김일성은 모택동 주석과 주은래를 만나게 된다. 환영 만찬에서 김일성은 적들이 전쟁을 도발하면 우리는 전쟁으로 응수할 것이고 적을 섬멸할 것이다. 이 전쟁에서 사라지는 것은 휴전선이고 얻는 것은 조국 통일이 될 것이다 라고 호언했다. 김일성은 중공 지도부에 대하여 남한 해방에 자신이 있다면서 지원을 요청했다. 주은래는 이 제의를 거부했다. 그는 직설적으로 김일성을 반박하지 않고 한반도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일성은 체면을 구기지 않기 위해서 그 뒤에는 남친말을 꺼내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에 소련도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만 지원할 것이다 라고 통보하여 전쟁 기도를 사전에 봉쇄했다고 한다. 4월 28일 북한과 중공의 공동성명에 대해서 정부 대변인인 이원경 문공부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서 북괴와 중공이 한반도 적화를 논의하고 공동투쟁을 다짐했다는 것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4월 29일 박정희 대통령은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전국에 중계하는 가운데 국가안보와 시국에 관한 특별 담화를 발표했다. 사이공이 월맹군에 포위되고 탄손루트 공항이 포격을 받고 있으며 주월 한국대사관이 문을 닫고 교민들이 철수선을 타고 귀환 중인 시점에서 나온 박 대통령의 담화는 국민들에게 안보 위기감을 실감시켰다. 내용도 비장했다. 우리에게 어떤 약점이 생기거나 우리가 약하다고 그들이 봤을 때는 지금까지 체결한 협정인이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휴지처럼 내동댕이 치고 무력을 가지고 덤벼드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병력이나 장비가 우세했던 월남은 집안 싸움만 하다가 패전을 당한 것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북한 공산 집단이 전쟁을 도발해 온다면 우리가 사는 수도 서울은 절대로 철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전 시민이 이 자리에 남아서 사수해야 합니다. 정부도 650만 시민 여러분과 같이 사수를 할 것입니다. 전방은 우리 군인들이 일보도 양보하지 않고 국토를 사수할 것이고 서울은 우리 시민들이 사수해야 할 것이고 후방은 후방에 사는 국민들이 제각기 내 고장, 내 마을, 내 가정을 사수해야 합니다. 겁부터 집어먹고 나만 살겠다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얌체 없는 행위를 하는 국민들이 있다면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자신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중대한 시국을 애누리 없이 정확하게 인식해야겠습니다. 과장할 필요도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60만 국군, 주한미군, 270만 향토 예비군, 3,500만 국민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나라를 지키지 못하겠는가? 지키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월남 패망은 박정권의 민주화 세력의 도전으로부터 구해낼 뿐 아니라 그 뒤 4년간 전국을 안정시킨다. 월남 패망 과정을 추적해본다.